네, 저희 이제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김일구의 쩐의 전쟁? 전쟁. 전쟁. 이름이 약간 촌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또 오히려 통해요. 앞선 코너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국제적인 패권 문제. 저희 정말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잠깐 휘젓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를 휘젓고 왔으니까 이제 국내로 잠깐 돌아와서 국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제가 2000년에 증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곽부진영 장님. 네네, 발음이 안 돼. 그냥 곽 부장이 아니면 각도기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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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제 그 투자를 경험한 것은 IMF 끝나고 나서 지금의 동학개미라고 불리우시는 분들과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학창 시절이 이제 끝날 무렵이었었는데 이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몇백만 원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투자를 잘했다면 지금쯤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까. 네. 건물주나 뭐 이런 걸로 있지 않았을까. 첫 단추가 좀 잘 안 끼워졌어요. 저는 뭐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예, 별 얘기를 다 안 해. 자, 근데 그때 이후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돈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올 수 있나? 정말 돈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는 그 한국인들의 그런 어떤 격한 심성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투자를 잘 안 하다가 투자를 한번 들어오면 2판, 4판 물불 안 가리고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권사에 신용들이 소진되는, 신용 빌려주는 돈들이 소진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떤 우리 정말 업계, 제가 그때 신한증권이라는 곳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거기서 애널리스트 했던 정말 최고참 선배님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짜 영광인데, 오랫동안 몸담으신 분으로서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러실 텐데요. 네. 사실 뭐 주식시장에서 저로서는 기대하는 거는 기업의 실적이죠. 네. 기업의 실적이고. 냉정하네요. 예, 돈은 유동성은 네. 적절하게 뒷받침돼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기업의 실적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아도, 돈이 너무 적어도 음흠. 주식시장이 이제 뭐 오버슈팅 뭐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길게 보면. 물론 네. 짧게 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그 미국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돈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과도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연준이라는 게 만들고 연준이 역할이 바뀌어오면서 지금의 핵심적인 역할이 주식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있게 하거나 너무 돈이 모자라게 해서 주가가 적정 가치에 비해서 너무 올라가서도 안 된다, 너무 떨어져도 안 된다. 예. 너무 떨어지면 나중에 올라가면 되지 않냐.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만큼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사람들이 이걸 누리게 할 건데 지금 사람들이 불쌍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보다 너무 과도하게 높으면 네. 지금 사람들이 이걸 이제 향유하고 나중 사람들은 네. 향유를 못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의 핵심이죠. 근데 네. 뭐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기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령 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안 들어오더라도 네. 주가가 버블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야, 앞으로 세상은 장밋빛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사람들이 돈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도 주가가 쫙 하고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돈이 안 들어오던 2000년에, 99년, 2000년에 전 세계 시장에 한번 날아갔던 거는 우리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하면서도 예. 그냥 내가 지금 사고 또 남이 산대요. 보니까 직장에 다니는데 아직까지 엘리베이터에 타고 다니는데 보니까 나 이번에 신용대출 받아 주식해볼까, 이거 자꾸 올라가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아직 내가 지금 사도 다음에 또 누가 돈을 빌려서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겠구나, 뭐 이런 기대 가지고 주가가 마구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식시장의 역사에 보면은 이럴 때도 있었고 저럴 때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근데 예. 미국에서는 1987년 블랙만데이가 네. 이 유동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어떤 치명적인 사례였던 것 같아요. 네. 1929년 공황 이후로 처음으로 주가가
가지 말아야 된다는 선까지 갔다가 예. 이게 이제 한순간에 폭 나가는 일이 벌어졌죠. 네. 그러고 나서 이걸 이 단기간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풀긴 했습니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 나가고 음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일단의 경제학자들은 흔히 이걸 이제 실험 경제학 영역이라고 하는데 네. 이론을 만들어 놓고 이래서 버블이야 이렇게 아니고 진짜 사람들 모아놓고 실험을 한 거죠. 네네네.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 시스템 만들어 놓고 실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뭐 컴퓨터 따로 놓고 이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을 만들고 거기서 돈을 따면 진짜 자기가 가져가고 이런 식의 세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실험을 해봤어요. 네. 버블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음흠. 그때 예. 그 버블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 기업의 본질 가치는 확률적으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네. 이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거래 시간이 다 끝날 때 준다면 지금 여기 있는 기업 가치가 이까지 올라갈 일은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근데 네. 끝까지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다가 마지막 몇 초 만에 가격이 폭 나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예. 그러니까 마치 옵션 만기를 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끝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버블을 만들어서 올리더라는. 그렇죠. 예. 네. 지금 기업 가치가 여기에요. 그럼 마지막 끝나고 나면 그 기업 가치대로 정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여기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높은 주식을 샀잖아요. 그러면 네. 이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수건 돌리기에 열중하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나보다 더 욕망에 찬 사람이 올 거야, 들어올 거야. 분명히. 바로 그거죠. 예. 바로 그거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경제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일단 경제학자들은 많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시작을 하거든요. 전혀 합리는 무슨 개나 줘버려 뭐 이런 거죠. 예. 네. 근데 네. 이 결과는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네. 이 근거를 보면 다 그거죠. 음. 내가 이 가격에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내가 왜 먼저 팔고 나가야 되냐. 네. 내가 남보다 바보가 아닌데 걔들이 사고 나도 또 사고 그래서 내가 쟤들보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아마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내가 왜 먼저 내가 바보같이 비겁하게 내가 먼저 도망치겠냐라는 예. 생각이 네. 굉장히 깊숙이 깔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때문에 그렇죠. 네.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살 사람이 있을 거다 싶으면 기업의 미래 가치 필요 없고 경제 좋아진다 나빠진다 필요 없고 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뭐 주가가 버블 갔다가 뭐 어때서 떨어지면 뭐 이익 본 사람 있고 손해 본 사람 있고 네. 뭐 그게 뭐 어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부가 불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문제가 있죠. 그것 때문에 뭐 버블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버블이 생기고 나면 꼭 못 사는 사람이 더 못 살게 돼요. 네. 사회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금융투기 역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네네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네, 두꺼운 책이죠. 챈슬러. 네, 챈슬러. 네. 예, 근데 그 책의 영어 제목이 금융투기 역사는 아닙니다. 네. 영어 제목에서 금융투기 역사는 부제고 원제는 그 악마는 꼴찌를 잡아간다라고 하는 Devil's Take Hindmost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면 패자는 뭐 악마의 재물이 돼 뭐 이런 뜻인데 말이죠. 근데 악마가 세상을 좀 공평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긴 애들 거 조금 빼들어가면 될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 챈슬러가 그 제목을 Devil's Take Hindmost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튤립 버블부터 해서 금융투기 역사를 쭉 다뤄요. 네네. 튤립 버블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부자들이 투자했던 황금 튤립은 가격이 네. 그 버블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폭락했다가 돌아왔는데 서민들이 조그만 돈으로 네. 투자했던 그냥 그런 일반적인 튤립들은 가격이 끝없이 0으로 수렴해 가더라는 겁니다. 네. 그 이후에 금융투기 역사를 모두 봐도 투기가 버블이 붕괴가 되는다면 훨씬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못 살게 되는 네. 잘 사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는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제 적정 가격에서 너무 크게 괴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네. 돈 관리를 잘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한 번씩 이게
돈 관리를 안 하려고 하든 또는 돈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시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 그 한국 주식 시장에서 그 사실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나타나는 거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증권사 신용도 그렇고 네. 은행의 뭐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그렇고 신용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게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죠. 네, 근데 네. 결국은 주가는 기업의 이제 본질적인 실적이다라고 보면 예.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2분기에도 보면 작년 2분기 정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이다라고 예. 이야기하지만 기업 지금 작년에 워낙 작년 재작년에 기업들의 이익이 깎여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120조 코스피 전체적으로 120조 벌던 코스피가 뭐 30조 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거기서 조금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돈 버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나쁜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이게 기업 가치에 의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에 의해서 주가가 설명 안 되는 것만은 분명해요. 네네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쪽에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공매도를 금지해 놓고 있어요. 네네. 근데 가령 6개월 후에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예.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를 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비싸고 저기는 여기보다 싼 것 같다. 그럼 여기 매도하고 저기 걸 매수하고. 예, 예.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그 나중에 그 순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대출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언제까지나 더 많이 대출해 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언제부턴가는 신용대출을 늘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가 끝나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는 비슷한 다른 나라 기업은 주가가 이렇게 안 높은데, 그러면 저거 사고 이거 팔고 어차피 똑같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지금의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이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왜 올라가나 이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데 부채의 증가를 수반한 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는 뭐 감기라고 표현합니다. 와인딩 시킨 거는 나중에 언와인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부채에 의한 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뭐 부동산도 그러더만 부동산도 그렇지만 네. 부동산도 부채 막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 근데 이거하고 주식하고는 성격이 다른 게 부동산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 시작하면 네. 주가가 부동산이 더 올라갔다고 팔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예, 매물이 잠겨버리는 거죠. 이 때문에 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계속될 수 있는데 네. 주식은 그냥 사람들이 그걸 굳이 꼭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팔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민스키의 3단계 이론을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런 흐름 같은데 민스키가 이제 처음으로 자기 돈 벌어서 자기 돈으로 이자를 다 내고 남는 투자자가 1군이 있고 2군은 여기서 돈을 벌어 그 투자를 빚을 땡겨 와서 어떻게 되더라? 네. 거기서 돈을 벌으면 그걸로 돈을 갖고 3단계 차입 거래자들 완전한 차입 거래자들은 빚을 땡겨와서 투자를 하는데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이제 시장은 붕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 시장이 언제 붕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뭐 1단계, 2단계, 3단계는 맞아요. 그 네. 3단계 사람들은 뭐 아마도 그럴 겁니다. 1단계 사람들은 돈을 빌리긴 하는데 자기가 뭐 돈이 없어서 빌리는 게 그렇죠. 아니고 네. 자산이 많아요. 근데 이거 굳이 뭐 처분해서 내가 이걸 사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빌리는 사람들. 뭐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뭐 자기 자산 뭐 좀 정리하면 이 빚은 갚을 수 있는 사람들. 네네 맞아요. 네네. 세 번째 사람들은 자산 다 정리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네. 뭐 근데 이제 가격 상승하니까 자꾸만 사는 그렇죠.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인데 이 민스키 모멘트라고 해서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일이 생기면 결국 누가 다치겠습니까? 그렇죠.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이 더 다치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금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로 저희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정말로 위험한 신호인데, 그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가 내 돈이 충분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내 돈이 없지만 욕망에 의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남의 돈을 땡겨왔는데, 그 남의 돈을 땡겨오는 수준도 갚을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땡겨오는 게 아니라, 아 이거 해놓고 여기 시장이 좋으니까 여기 투자하면 여기서 번 돈으로 이걸 메꾸고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완전한 차입으로 인한 거래. 그게 사실은 2007년도 리만 사태, 2008년도 리만 사태의 근원도 결국은 그런 흐름 궤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동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신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신용 사용이 높아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서 땡겨오는 부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험 신호는 점점 커진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실력자들은 저 1700, 1600, 1500 거기서 다 쓸어 담았다. 지금부터는 오히려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일반인들 감성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동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편한 마음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더 지른다. 이렇게 되는데, 진짜 그야말로 더 지르는 상황들이 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감안하셔야 된다. 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블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주식 가격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간다라는 생각도 하죠. 그리고 뭐 그럽니다. 아니 뭐 주가만 비싸냐? 뭐 채권 가격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는데 그치. 왜 주식만 갖고 맨날 그러냐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야 저게 저렇게 가면 안 돼, 안 될 거다 했는데 결국 저렇게 가버린 걸 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에서는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내가 두 번 속을 것 같냐. 네. 내가 부동산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난 20년 동안 들어왔는데 네.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 네. 그러니까 주식에서 뭐 이게 돈 빌려서 하면 안 되고 나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결심들을 아마 하고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뭐 사실 주가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금리가 네. 저렇게 낮은데 그 말은 그쵸. 채권도 버블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채권도 버블. 네.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로버트 실러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책이 이제 뭐 그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하는 일루에이션 익주버런스 책이 1판, 2판, 3판. 그 3판에서 1판, 2판 다 똑같아요. 3판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주식, 부동산, 채권 전부 다 버블이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심한 버블은 채권 버블. 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마구 사가지고 맞아. 채권 버블이 제일 심하다라는 겁니다. 위에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가격이 이제 꼭지에 왔잖아요. 네. 제가 그래 얘기한 게 40년간 강세, 40년간 금리가 내렸으면 채권 40년 강세, 초장기 강세였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버린 것이죠. 근데 어쨌든 뭐 중앙은행이 손을 놔버리면 금리는 팡 튀어버릴 거예요. 네. 팡 튀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모든 버블은 다 꺼지겠죠. 그렇지. 하지만 중앙은행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의 버블은 그게 버블이고 터진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래서 끝까지 파티를 한번 즐겨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만은 네. 분명해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그 뭐 주가의 완전한 버블 네. 붕괴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금리 올릴 때가 되면 근데 지금 가능성은 한 2년간은 안 하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많이 해놨으니까. 그렇죠. 네. 2, 3년은 네. 중앙은행이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죠. 네, 네. 그럼 2, 3년 동안 가격이 올라간다고 볼 거냐? 근데 이게 주가의 조정은 한 1, 20% 주가 조정을 그걸 우리가 버블 붕괴라고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은 그냥 중앙은행 금리를 아무리 안 올려도 늘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서로 간의 생각이 바뀌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행복하게 손잡고 절대 팔지 말고 돈 벌어 봅시다라고 하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내가 팔아서 싼 가격에서 사야지 팔고 나면 다른 사람이 팔고 나면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트레이딩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좀 트레이딩 모드로 들어가면 또 다 트레이딩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은 계속 바뀌어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큰 틀에서만 생각하는 거는 물론 여유 자금을 갖고 내가 그냥 순수한 저축을 한 것 같고 장기적으로 그래 나는 장기적으로 갈 거야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빌린 돈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주가가 좀 떨어지고 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예. 압박을 심하게 느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장기 투자하자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집니다.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죠. 네. 네. 투기로 들어왔는데 분석을 시작하세요. 물리고 나면. 분석할 생각이 아무 없었거든. 근데 다른 데 물렸어. 그럼 이 회사 어떤가요? 그때부터 막 분석을 시작하죠.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냐 여윳돈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뭐 크게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하셔도 괜찮은데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여기서 이제 뭐 부동산처럼 생각하실 일은 아니에요. 부동산처럼 생각하실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매물이 거래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잠겨버리는데 네. 여기는 사실 거래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갑작스럽게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계속 쌓여간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 계속 쌓여.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랫동안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팔고 새롭게 돈을 빌려온 투자자들이 더 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몇 달 더 갈지 모르니까 계속 투자하자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더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비중을 줄이자. 근데 내가 먼저 비중을 줄이면 나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주가는 그러고 나면 또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또 기회가 와요. 네. 이번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네. 부동산은 보통 이 사이클을 한 17년, 16년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주식은 불과 1, 2년.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는데 네. 한 번에 너무 많이 이러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주가가 그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보니까 미국이 S&P 500이 가령 지난번에 3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네. 지금 주가가 50%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피만 하더라도 그보다 한 10%포인트 이상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코 작게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예. 그다음에 저기 뭐냐 정부가 계속 돈을 쓰고 있다.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끝까지 즐기자 이런 식의 사고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지금 김일구 상무님이 사실 그 이코노미스트고 애널리스트인데 약간 고수의 향기를 약간 맡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수 분별사거든요. 네. 딱 얘기 몇 마디 해보면 이분이 투자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저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제가 거기에 특별한 제가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어떤 재주인지 조금 노하우를 공개해 보시면. 근데 지금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뭐 대본상에는 전혀 없는 얘기인데 투자해서 결과가 나쁘시지 않으셨죠? 나빴던 해도 있죠. 근데 누적으로 보면 사실 저는 개인 투자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아주 훌륭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잠깐만. 그럼 돈을 집어 넣으셨어요? 돈을 빼셨어요? 투자한 거에서. 투자한 거에서 투자해. 어떤 사람은 계속 돈을 넣는 사람이 있어. 끝도 없이 녹아. 넣으면 녹고 이런 사람이 있고 거기서 알고 갈고 이렇게 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그런 걸 했었는데 저는 주식 투자를 상추처럼 봐요. 상추. 네, 네. 역시 이게 뜯어 먹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자산을 늘리겠다 이런 식의 네. 생각이 아니고 네. 그냥 이걸로 이제 그 상추 이파리 열리면 뜯어서 네, 뜯어 먹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술도 한 잔씩 마시면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런저런 거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예. 새로운 경험도 해가게 되고 예. 그게 제가 이제 연구하거나 회사에서 일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네. 이런 자양분 역할로 생각을 네. 하는 거지 이거를 네. 가지고 뭐 자산을 늘려서 어떻게 하자 이런 식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아니죠. 근데 왜 저한테는 술 한 잔 안 사시고? 제가 별로 장분이 안 되는구나. 밥은 사지 않았나요? 내가 도움이 안 되는구나 별로. 야. 밥은 샀던 것 같은데. 네. 술을 사주셔야죠. 네. 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맥주 한 잔 안 했던 거? 제가 맥주 안 좋아해요. 전 비싼 술 좋아합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가 고수의 향기냐면, 고수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고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매우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냐면, 복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리는 여기 이 방송 보시는 사람도 숱하게 들어서 나 뭔지 알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복리를 뭔지 알아서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어요. 이 복리가 뼈에 심겨지고 피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제 얘기를 듣고 아하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야. 피 속에 들어와야 돼요. 복리 계정이 피 속에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가실 수가 있고요. 그런 복리가 피 속으로 들어온 입장에서 저도 약간 들어온 입장이고 약간 상추 뜯어먹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신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열리고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있는 한 5년 후, 10년 후에도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투자에서 제가 최악의 악덕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그거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뭐라 그럴까요? 네, 나락으로 빠지는 최선의 지름길이에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국내 시장 얘기하면서 우리 원로로서 그리고 중견으로서 원로? 원로 그 정도면 원로죠. 나도 중견으로 해주세요. 중견과 신입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신용을 가능하면 쓰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거 증권사에서 하는 방송인데 신용 쓰지 마라 그러면 사장님한테 혼나는 건 아닌가? 그래도 우리는 할 얘기는 똑바로 바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바른 얘기를 하겠는데 신용 사용을 자제하시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신다면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실력을 키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빠르신 분들은 한 3년, 5년에도 가능하고 느리신 분들은 한 10년 걸리고 저처럼 둔한 사람은 한 15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길게 보시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최소한 내가 그동안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한다 하는 것만큼 투자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투자가 그냥 들어왔다가 뭔가 좋은 일이 나고 싹 들어가는 그거는 그냥 경마장 가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투자는 능력을 키우시면 경마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쏠쏠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추를 뜯어 먹듯이 우리 뒷밭에 있는 상추와 깻잎 나무처럼 계속 내가 떼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양분과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좋은 토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에 빨리 하는 그런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내가 씨앗을 심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자라나면 여기서 내가 뜯어 먹으면서 내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그리고 좀 더 바란다면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주체적인 삶 이런 데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긴 시계로 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동일한 마음이시죠? 네. 네, 계속 말씀해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주식의 핵심은 저는 그 내가 이제 소득 능력이 떨어진 노후의 대비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소득 능력이 있을 때 자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일생 전반을 놓고 보면은 그 내가 이제 직장이 없는 노후의 나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주식 투자 핵심이고 미국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금융자산의 절반이 주식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이게 은퇴 자금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지금 얼마 안 모인 젊은 세대는 나중에 이걸 생각하시면 뭐 아직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까칠한 것처럼 보이시지만요. 여기 속 정이 있으신 거예요. 속 정이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걱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막 절절히 느껴지거든요. 네. 속 정이 있는 사람은 알아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까칠함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까칠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곡해하지 마시고 고깝게 여기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마음을 지닌 김일구 상무님과 증시각도기 곽상준의 쟁. 아우 촌스러워. 이름 엄청 촌스러운데요. 네, 쩐쟁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식으로 인사를 드리시죠. 마지막으로.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하시면 빨리. 안녕.